안녕하세요. 저는 연하 남편과 결혼했다가 대차게 바람맞은 40대 주부이자 이혼녀입니다. 나름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소리는 안 듣고 살아왔는데 어떡 하다 이렇게 고약한 사람들과 엮이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결혼 전에는 미디어를 보며 모진 시집살이를 겪는 며느리 사연들을 봤을 때 솔직히 답답하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까? 왜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서 참기만 하지? 했는데 세상에나 그게 제가 될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는 학창 시절부터 연애를 많이 해왔는데 많았던 연애 경험만큼이나 살면서 중요한 건 우정보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컸어요. 우정이란 건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게 되어 있고 보통 친구 앞에선 본 모습을 잘 안 드러내잖아요. 연인 옆에선 나 자체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저를 온전히 보여주는데 친구는 그저 순간을 즐기기 위해 만남을 잇는 거니까 가면 쓴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저는 평소 유독 친구 관계만큼은 깊이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수호천사처럼 등장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친구라는 존재였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을 쳤을 때 제 손을 잡아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바로 친구였다는 거죠. 서사가 너무 길었네요. 지금부터 저의 내리막길과 동시에 믿을 수 없는 오르막길의 삶이 오기까지 얼마나 기적 같은 사연들이 있었는지 좀 길게 자랑해보려 합니다. 우선 그 친구의 첫인상은 얕은 친구 관계만 유지하던 제게 좀 많이 인상 깊었어요. 그 당시가 고등학교 막바지였던 때였는데 그때 우리 반에 전학 온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유독 소극적이고 인사말도 잘 못했어요. 어딘가 모르게 주눅이 들어있는 모습이었죠. 다들 전학생이란 것 자체만으로도 관심을 가질 때 저는 그저 시큰둥한 편이었어요. 별로 친구에 대해 진심인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첫인상에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었던 건 이름 때문이었어요. 이름이 정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이름은 정하나이거든요. 성도 똑같은데 이름의 느낌도 비슷하여 좀 눈이 갔었죠.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닌지 다른 친구들도 둘이와 저를 두고 하나 둘이 이렇게 붙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둘이와 저는 말을 섞어본 사이가 아니었어요. 단지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서 나중에는 선생님까지 세트라며 하나 둘이 부르면서 우리를 묶어서 발표를 시키는 일 정도만 있을 뿐이었죠. 다들 그렇게 엮더라도 둘이가 워낙 조용한 친구라서 저는 딱히 엮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평소 남의 일에 관심 없던 제가 무슨 오지랖이었는지 둘이 인생에 잠깐 끼어들게 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둘이는 워낙 소심한 탓에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좀 당했는데 원래 왕따 같은 게 없던 우리 반에 그런 불편한 일이 생기니 제 마음이 좀 편치 않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저희 둘을 하도 세트로 엮었어서 그런가 둘이가 괴롭힘을 당하는데 모른 척하고만 있는 게 왠지 둘이한테 몹쓴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평소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잘 지내왔던 사람이라 그런 제가 친구들의 괴롭힘을 막아주니 애들도 적당히만 하고 그만 괴롭히더군요. 그 뒤부터 저는 둘이랑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매일 둘만 붙어 다니며 정말 세트인 것 마냥 지냈던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번은 우리 둘 다 급식을 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둘이가 말을 먼저 건 적이 있었어요. 저는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어서 같이 운동장을 걸으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이었어요. 둘이와 단둘이 어떤 대화를 해본 것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래도 서로 사이에 어색한 점이 남아있어서 일반 친구들끼리 할 대화 주제는 딱히 나눌 게 없더라고요. 어디 사냐, 공부 잘했냐 이런 것만 묻다가 사람 사이에 안 친하면 얘기할 법한 공식 주제 있잖아요. 서로의 꿈 얘기 말이에요.
커서 뭐가 되고 싶냐는 말이 솔직히 대화의 절반 이상이었다는지요. 그때 저는 둘이의 존재가 더 머릿속에 깊이 새겨진 날이었어요. 저는 꿈이 딱히 없어서 남들 하는 소리인 취집 잘하는 거였는데 둘이의 꿈이 요리사라고 하는 겁니다. 듣고 별 생각 없이 요리를 좋아하냐 물어봤어요. 둘이 말로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장녀이기도 했고 부모님이 둘 다 맞벌이라서 어린 동생을 챙길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도 당연하게 둘이한테 동생을 맡긴대요. 동생이 학교에서 어디 다쳐오기라도 하면 그것마저 부모님이 둘이 탓으로 돌릴 정도로 둘이한테 동생을 전적으로 떠넘긴 지경이라더군요. 그렇다고 둘이는 부모님을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동생이 좋아할 만한 요리들을 공부해서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즐거웠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동생이 자기 요리를 먹고 맛있다고 천진난만하게 웃을 때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세계적인 요리사까진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자기 요리를 먹고 동생처럼 만족감에 즐거워한다면 그게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다는 것까진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 진실되고 따뜻해서 저는 그때부터 둘이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저절로 그런 둘이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부러움이 있었어요. 딱히 꿈이 없는 것에 관해서 한 번도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둘이 옆에서 처음으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지 대충 살다가 취직이나 해야지 싶던 제 삶이 통째로 보잘것없어 보였어요. 사실 둘이와의 추억은 이게 끝입니다. 그 뒤로도 근근히 연락을 하거나 대화하는 날이 있었지만 공부 때문에 거의 인사만 나누다가 졸업을 했죠.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니 둘이와 자연스레 연락도 끊어진 셈이었어요. 저는 무난하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굳이 대학 전공이 필요 없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냈어요. 그러면서 직장 동료의 추천으로 취미로 해볼까 싶어서 공방에 가서 실뜨개를 배우기 시작했었죠. 그때 그 공방에서 운명처럼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공방이 뜨개질 공방이라서 남자 손님의 발길은 현저히 적은 곳인데 그렇다 보니 남편이 더 눈에 띄더군요. 남편은 제가 다녀가는 시간에 자주 왔던 손님이었는데요. 부딪히는 순간이 나날이 많아지니까 저희는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나중엔 남편이 먼저 번호를 물어봐서 뜨개질 얘기로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사귀는 사이까지 되어버렸죠.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서 그런지 이 알콩달콩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한참 남편과 꽃같은 시간만 보내던 무렵이었어요. 한날 정말 뜻밖의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름 아닌 고등학생 때 제게 꿈을 다시 생각해보도록 깨닫게 해주었던 둘이었죠. 솔직히 반가웠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둘이는 저에게 참 착하고 순하며 배우고 싶은 포부를 지니고 살던 멋진 친구였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연락했지. 좀 더 일찍 연락해서 얼굴 보고 인사도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야, 실은 다름이 아니라 오랜만에 전화해서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미안한데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이 얼마 전에 이혼하셨거든. 어쩌다 보니 동생을 나 혼자 돌보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동생이 아파서 급하게 수술을 하게 됐어. 나도 이런저런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고 있긴 한데 이 돈으로는 동생 수술비 하기엔 모자라서 진짜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너무 급해서 내가 친구가 없어서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반가운 마음에 좋아서 받은 전화 너머로 둘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순간 학창시절 동생 생각하며 당찬 꿈을 얘기하던 둘이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요리를 좋아했던 것도 동생 덕분이었고 동생을 참 많이 좋아했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저는 둘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당연히 요리 전공 대학을 갔을 거라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는 바람에 대학도 못 갔다고 하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무엇보다 꿈이 뚜렷한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 생활을 즐길 당시에 둘이는 배달 일을 하면서 동생의 학비를 벌고 있었다더군요.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 가족한테 수술이 필요한 병이 생겼다 보니까 둘이도 상당히 조급했나 봅니다. 둘이도 아마 오랜만에 연락하는 친구한테 이런 부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둘이는 초조한 마음에 횡설수설 얘기를 했다며 사과를 했지만 저는 충분히 둘이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둘이는 그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괴로운 상황이란 걸 알겠더라고요. 한때 잠시나마 동경했던 친구가 어렵다는 사정을 들었는데 당연히 도와주고 싶었어요. 또 제게 연락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고 절박했는지 이해하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바로 둘이에게 걱정 말고 괜찮으니까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했죠. 저는 취직하고 차곡차곡 모아둔 적금까지 깨서 둘이에게 300만 원을 보내줬어요. 둘이는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또 울더라고요. 반드시 갚겠다고 하는데 저는 일부러 부담 느끼지 말라고 장난 섞인 말투로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면 그때 갚으라고 했어요. 사실 제게도 300만 원이 쉬운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돈은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준 거라서 전혀 불안하거나 아깝지 않았어요. 돈은 또 모으면 되는 거고 친구 사이에 작은 도움이라도 괜찮다면 고된 둘이를 꼭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저는 공방에서 만난 남자와 2년의 연애 끝에 30살이 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집은 시부모님이 아파트 한 채 주기로 한 걸로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죠. 남편과 연애 시절 데이트하면서 남편이 평소에도 번듯하고 유도리 있는 경제관념을 보여준 덕에 집안이 넉넉한 살림이란 걸 예측은 했다만 시댁에서 아파트 한 채를 쉽게 선물해준다고 하니 역시 돈이 좀 있는 집안이구나 싶더군요.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마치기까지 저와 남편은 그 흔한 예비부부의 다툼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주위에서 어쩜 그렇게 안 싸우고 지낼 수 있냐며 천생연분이라고 말해주었죠. 저는 이게 다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저의 유치한 어리광을 다 이해하며 늘 배려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속이 뒤집어지는 시집살이 따위 겪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남들도 우리 보고 몇 안 나오는 인꼬 부부라고 부러워했고 시댁 보고 인심이 좋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었으니까요. 와,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남들이야 남편과 잠깐 인사해본 게 다이고 시댁 얘기는 저를 통해 들은 게 전부이니 좋게 볼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들과 이미 식구처럼 마주하던 제가 그 집 사람들의 본 모습을 몰라봤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제 스스로가 머저리 같고 분통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인심 좋다며 칭찬했던 시어머니는 알고 보니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꽉 막히고 깐깐한 사람이었고요. 제가 하는 말이라면 끔뻑 죽던 남편은 결혼하고 나니 엄마 말에 끔뻑 죽는 마마보이였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달 정도 지나니 다들 본색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며칠간은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잃고 살 정도였어요. 남편은 다 큰 사람이 징그럽게 시어머니 옆에 달라붙어 엄마 엄마 하며 철딱서니 없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아주 유난을 부리더군요. 어처구니 없는 일은 이게 다가 아니었죠. 심지어 시어머니가 저보고 결혼하자마자 여자가 무슨 돈을 버냐면서 여자가 남편보다 돈을 더 벌면 집안이 망한다고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 전에는 별말 없더니 느닷없이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나이가 있으니 그런 뒤처진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옆에서 남편이란 사람은 신이 나서 그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여보. 우리 아직 아이도 없고 충분히 맞벌이 가능한 사정인데 뭐하러 한 사람만 돈을 벌어. 벌 수 있는 상황일 때 부지런히 일해서 모아둬야지. 아니에요, 어머님. 요즘은 한 사람만 벌어서 돈 모으기 힘든 시대잖아요. 그만두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저 아직 30대 초반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경력 단절이 웬 말입니까? 절대 그만둘 수 없었죠. 또 곧 분가를 하게 될 텐데 그럼 시어머니와 자주 볼 사이도 아니고 그때 돼서 어차피 다시 일을 구해야 하는 거면 제가 왜 시어머니 의견대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요? 저는 최대한 시어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제 입장을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똑바로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일 그만둘 수 없다고 시어머니한테 떵떵거리며 의사를 전달했었는데 제가 하필 이 시기에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아직 분가를 하지도 않아 시댁에 몸을 담고 있는 하필 이때 말이죠.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리 좋은 곳이 아니긴 했다만 그래도 요즘 같은 세상에 육아휴직 복지는 있을 줄 알았는데 원체 근무지에 관심이 없기도 했고 그저 지원서 붙은 참에 회사를 다니게 된 거라 그런 복지가 없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습니다.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육아휴직 못 준다며 냉철하게 거절하더군요. 육아휴직으로 생긴 공백기간 동안 계약직 뽑아서 쓰다가 내보내고 다시 저를 받아준다면 그동안에 생긴 새 업무를 인계해주는 게 번거롭다는 이유로요. 그럴 바엔 아예 새로 사람 뽑아서 쓰는 게 회사 입장에선 덜 손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인력 낭비라나 뭐라나.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대처도 없이 그대로 잘리게 되었습니다. 참 서럽더군요. 그래도 5년이나 제가 몸바쳐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어떻게 한치의 의논도 없이 상부에서 그리 빠른 판단을 내비칠 수 있는 건지. 어이없었지만 구질구질하게 매달린다고 달라질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더는 부탁하지 않았어요. 시댁에서는 제 꼴을 아주 꼬셔하더라고요. 젊은 애가 눈에 불을 켜고 시애미한테 일 그만 못 둔다고 딱 잘라 말하더니 벌 받은 거라면서.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궁시렁궁시렁 하는데 기분이 너무 상하더라고요. 제 꼴이 우습게 된 건 맞기 때문에 차마 거기다 대고 할 말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분가 준비할까 해요. 나중에 되면 배도 불러올 텐데 그럼 어머님께도 그렇고 집에 폐가 될 것 같아서요. 이것저것 도와드리지도 못하는데 괜히 어머님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만 있다면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으니까 분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분가 얘기를 꺼내자마자 시어머니가 박수를 크게 한번 딱 치더니 갑자기 분가하기로 한 아파트가 월세 계약이 되었다면서 제가 시댁에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서 분가 생각 없는 줄 알았다고 덜컥 계약을 진행해버렸다는 거예요. 1년 계약이라 저더러 그냥 1년만 시댁에 들어와서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생각지도 못한 스트레스를 주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뭘 제대로 못하더라. 나 때는 그렇게 시집 오면 시애미한테 아주 혼쭐이 났어. 지금이야 세탁기도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고 밥도 배달해 먹고 하니까 살기 편해졌지. 저기 반상에 가서 며느리들인 집안 얘기 들어보면 아가씨들이 전부 골빈 것처럼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야 어디 제 남편 뒷바라지나 제대로 하고 살겠어? 젊은 여자들을 겨냥하는 것처럼 말을 하시는데 저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는 지금 저더러 똑똑히 새겨 들으라고 하는 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주 쐐기를 박더군요. 내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1년만 배운다고 생각해. 새아기 너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거리 만들 줄 모르잖냐. 매번 사 먹는 것도 다 돈인데 배우면 좋지 뭘. 다른 시댁에서는 살림 못하면 잔소리만 하지 나처럼 어디 가르쳐 주려고 하는 줄 알아? 결혼 전에는 자기는 고나리지라는 시애미들 보면 이해 안 간다고 했던 분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는 건지. 심지어 제 속을 더 뒤집어 놓은 건 못 모르고 지엄마 얘기를 거들고 있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이 맞다면서 자기 회사 동료 얘기만 들어봐도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살림 지적만 하지 손수 가르쳐 주겠다고 나서진 않는다고 하면서 저보고 복 받은 줄 알라고 하는데 와,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더군요.
이건 제가 고집해봤자 얘기만 길어질 뿐 어차피 분가하기로 한 아파트가 계약 들어가는 바람에 집도 없으니 시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냥 제가 포기하는 편이 빠르다 생각했죠. 그래도 시어머니가 그 아파트 월세로 받는 금액은 원래 우리 남편 주기로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 통장에다가 입금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말의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 집도 없는 제가 일단 한 발 물러나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의 본격적인 시월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돌변하는 걸 보고 이미 시집살이를 예상은 했다만 시어머니는 제가 배가 불러오든 말든 집안일의 강도를 높여가기만 했어요. 저는 임산부의 몸으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하고 장도 보러 나가고 오랜 시간 서서 식사까지 준비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1년이면 끝나기로 한 아파트 계약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살던 사람이 2달 전 연락 와서 재계약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1년 연장되고 또 다른 세입자가 빨리 구해지는 바람에 이번에도 1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 저는 출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분가는 여전히 진행이 안 되었죠.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 아파트 애초부터 저희 혼수로 준 선물이라면 세입자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게 한이지만 1년 정도면 100번 용서해서 그냥 내가 참고 말지 하고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3년이 넘어가고 있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 아파트 들어가는 게 이렇게 힘들 거면 그냥 다른 집값 싼 곳이라도 먼저 구해서 분가했을 거라고요. 여보, 우리 아파트 작은 평수라도 알아보고 그만 분가하자. 애도 커갈 건데 계속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 우리도 우리 살림 꾸려나가야지. 애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해서 여러모로 신경 써야 될 게 많은데 어머님 부름에 계속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것도 버겁고 어머님이 애 봐주는 게 영 서툴러서 얼마 전엔 애 목욕시키시다가 목욕물에 빠뜨리셨다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너 말 희한하게 한다. 우리 엄마가 설마 손녀 잘못되라고 그랬겠어? 엄마도 나이가 있으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네가 애한테 신경 못 쓰는 걸 왜 우리 엄마 탓을 해? 무슨 누가 들으면 우리 엄마가 너 엄청 구워 삶는 줄 알고 오해하겠어. 제가 정말 얼마나 오죽했으면 시어머니 얘기까지 하면서 남편에게 도와달라 청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 마마보이 남편은 제 말의 요점을 꿰뚫지 못하고 그저 지 엄마 탓을 하고 있는 그 태도만 콕 집어서 지적하더라고요. 저는 애가 한참 울시기라 잠도 못 자서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남편에게 너무 서운해서 결국 양보 못하고 몇 마디 더 얹었더니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갔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 노크도 없이 저희 방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다 늦은 밤에 무슨 소란들이니? 그리고 세아가, 너는 아직도 분가 소리야? 네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분가에서 둘이 뭐 해먹고 살려고 자꾸 집을 나간다는 거니? 이 집이 이렇게 넓어서 니들 둘 방을 내줘도 한참 남는 평수잖아. 특히 애가 다니기에 위험한 것도 없고 좋지 않아? 앞으로 애는 더 빨리 클 텐데 넓은 집에 있는 게 여러모로 편하지. 그리고 그 아파트 계약 끝나면 어차피 분가하게 될 건데 뜬금없이 다른 집을 알아보는 건 무슨 모자란 생각이니? 어머님, 정말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아파트 저희 줄 생각은 있는 거예요? 계속 세입자를 받아주신다는 거는 애초에 저희 줄 생각이 없으셔서 계속 계약받았던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요, 그 아파트가 정말 있기는 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어떤 아파트예요? 집세가 아쉬워서 이러시는 거면 차라리 저희가 그 집 계약하고 월세 내면서 살게요. 얘기하다 보니 그동안 빡쳤던 서러움이 물밀듯 쏟아지더라고요. 말하고도 후회는 안 했어요. 이참에 그 아파트 얼굴이나 보자는 심산도 있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잘난 아파트길래 결혼 전에 그리 자랑을 했고 저를 이만큼이나 참게 만들었는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어이없는 게
옆에서 시어머니를 또 거들면서 월세가 뭔 말이냐고 돈 아깝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여기서 지내면 집세도 안 내고 따로 사는 것보다 돈도 수월하게 모을 수 있는데 아이가 커가면 그렇잖아도 돈이 많이 들지 않냐면서 그런 거 생각하면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좋지 않냐고 하네요. 정말 아이를 생각하는 거라면 시어머니 손에서 굴려지는 아이 엄마인 저를 거들고 구경만 하면 안 될 일이지요. 다 필요 없고 저는 당장 그 아파트 이름이랑 동호수 전부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망설이면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너는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니? 내가 정말 사람을 한참 잘못 봤지. 참한 며느리 들어온다고 아파트 한 채 선물을 그냥 떡하니 해줬더니 그게 의심스러워서 아파트 보여달라고 시애미를 겁박해? 아유, 내 팔자야.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하겠네. 며느리한테 잡혀 사느라 기 한 번 못 펴고 산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가지고 오면서 제게 그 아파트 정보를 내놓더군요. 눈으로 보니까 속 시원하냐고 시어머니가 떵떵거리는데 저는 그저 아파트 정보만 기억하기 바빴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와 남편 둘이 방을 나서버리더군요. 둘이서 뭐라고 수군대는 것 같았는데 관심 없었어요. 아파트 확인하겠다는 제 입장은 허튼 소리가 아니었기에 저는 사진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다음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바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죠. 아,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그 아파트는 애초부터 주인이 생판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분명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이름으로 산 집이라고 했었거든요. 헌데 제가 본 이름은 아버님 것도 아니고 어머님 것도 아니었어요. 어이가 없던 저는 그대로 등기부 등본을 들고 시어머니한테 보여줬죠. 이게 뭔 줄 아세요, 어머님? 제가 방금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는데 이게 어머님께서 저희한테 혼수로 주신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에요. 이 호수 주인 이름이 아버님도 아니고 어머님도 아니던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이게 다 뭐야? 지금 기어코 이걸 확인하려고 등기소까지 찾아갔다는 거야? 너 원래 이렇게 독한 애였니?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시어머니는 무척 당황했는지 자신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얼렁뚱땅 제 인품을 탓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화의 요점을 파악 못하는 게 꼭 지 아들이랑 닮아서는 문득 남편이 참 쓸데없는 것까지 물려받았단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랑 말씨름을 하면서 속속들이 알게 된 정보인데 알고 봤더니 아파트 한 채 있다고 한 거부터 다 거짓말이었더군요. 당연히 남편 통장에 월세 넣어준다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저는 애초에 남편과 결혼할 때 분가하는 조건으로 결혼했거든요. 그걸 따지고 들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은 아파트가 준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결혼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시어머니랑 입을 맞추고서 저를 낚은 거였어요. 2살이 된 딸이 있는 데다가 결혼 생활을 3년이나 보낸 상태였기에 저는 더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빼도 박도 못하고 시댁에서 살게 될 신세였던 건데 저는 바보같이 속았는지도 모르고 분가 생각만 하면서 이제까지 버텼네요. 그 뒤부터 모든 게 다 스트레스더라고요. 남편과 대화하는 것도 시어머니 얼굴을 보는 것도 전부요. 제가 이 사기 결혼을 버티고 있을 수 있도록 힘을 준 건 오로지 2살짜리 딸내미 뿐이었습니다. 한날은 자고 일어났는데 눈앞이 핑 도는 겁니다. 그날 내내 대낮까지 어질어질하기도 했어요. 빈혈인가 싶어서 딸내미를 데리고 시간 내서 병원에 갔더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또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온 날 제가 울면서 사과하던 그날의 분위기를 못 이긴 결과물인 듯 싶었죠. 저는 제 스스로 또 구렁텅이로 기어들어간 셈이었어요. 너무 힘든 마음에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지방에 있는 친정 부모님한테 겪고 있는 시집살이에 대해 다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친정에서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기만 하더군요. 그러게 왜 회사를 그만뒀냐면서 애까지 있는 엄마가 처녀 때처럼 징징거릴 거냐고 하는 겁니다.
정말 가장 힘든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온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그게 너무 서러워서 매일매일 우는 날만 늘어갔죠. 친정 부모님은 원래 10년 동안 한자리에서 분식점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분식점 접을까 하고 있던 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더 매정했던 거였어요. 괜히 돈 나가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시댁에 살고 있으라면서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몸도 힘든데 이 와중에 또 다른 일 찾아봐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러니 지금 당장 저를 봐줄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힘들더라도 참고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보라고만 말하셨어요. 결국 저는 그렇게 감내하는 시간을 지속하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 불면증까지 생겨버렸어요. 병원에선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으면 유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 했는데 남편이란 작자는 아직도 시어머니 앞에서 밥 반찬으로 투정 부리기만 하는 철부지였어요. 뭐 저런 자식이 다 있는지 보고만 있어도 오라가 치밀었지만 또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내심을 결국 터뜨리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기혼 남녀가 들어있는 단톡방 하나를 발견했거든요. 그곳은 결혼한 유부녀와 유부남들이 서로 자식 얼굴도 다 까고 주말마다 등산을 가면서 바람을 피우고 있는 단톡방이었어요. 대화들을 보니 아주 충격 그 자체였죠. 남편이 아무리 엄마의 끔뻑 죽는 마마보이라도 바람은 안 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작성한 채팅을 보니 저를 꼬실 때처럼 미혼인 다른 여자들을 꼬시려다가 유부남이라 안 먹히니까 유부녀를 꼬시는 거더군요. 제가 임신했다고 욕구를 못 풀어서 다른 여자를 찾고 있던 것 같은데 그 속내가 너무 보이는 대화들이었어요. 여기저기 유부녀들한테 추파를 던지고 있는데 제가 몰랐던 게 황당할 만큼 바람기가 너무 심한 남자인 겁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따지지는 않고 있었어요. 어린 딸을 생각하면 우리 부부 사이를 더 이상 망칠 순 없었거든요. 그렇게 혼자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다가 한날은 시어머니가 걸레 쥐어주면서 거실 바닥이 좀 더럽다며 닦으라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준 걸레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는데 속이 너무 울렁거리더라고요. 예산 일이 아님을 직감한 순간 저는 그대로 바닥에 구토를 하고 말았어요. 아유, 장판 얼마 전에 새로 한 건데 꼴값이야 정말. 애 처음 갖는 것도 아니면서 무슨 집안일 조금 한다고 힘든 척 유세를 떨고 있어. 얼른 닦아. 집안에 냄새 배겠다. 저는 당시 시어머니의 기분 나쁜 잔소리에 대항할 정신도 없을 만큼 몸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빠르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던 기억이 납니다. 눈 떠보니 집이 아닌 병원이었고 제 눈앞에는 울고 있는 엄마만 있고 시어머니랑 남편은 코빼기도 안 보이더군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엄마한테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엄마가 울면서 저보고 유산됐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걸 듣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밖에 살지 못하고 내 아기도 지키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 걸까? 자책만 엄청 하면서 병원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부모님이 앞에 있으니 저 또한 며느리가 아닌 한참 모자란 딸내미로 돌아가게 되더군요. 그래서인지 엉엉 울면서 힘들었던 지난날을 모조리 고백했습니다. 남편이 바람핀 것까지 다 밝혔죠. 엄마는 제가 이렇게 몸 망가지면서까지 인간 취급도 못 받고 있는지 몰랐다며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하다고 친정집으로 내려와서 살고 남편이랑 이혼하라고 권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친정 내려가서 지내겠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심지어 친정 부모님이 함께 있는데도 생각 없이 입을 함부로 놀리더군요. 뭐라고? 그럼 앞으로 식사 준비는 누가 하니? 다시 나더러 하라고? 난 삭신이 쑤셔서 절대 못한다. 허리 나가서 디스크 수술도 했는데 바닥 청소 같은 건 누가 다 하라고 갑자기 친정을 간다는 거야? 이보세요 사돈어른.
제 딸이 무슨 사돈댁 가정부인 줄 아십니까? 여태 제 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셨어요? 댁 아드님이 밖에서 바람 피고 온갖 유부녀들 꼬드기고 다니는 건 알고서 그렇게 떵떵거리시는 겁니까? 얼마나 지 아랫돌이 간수가 안 됐으면 여기저기 싸르지 못해 안달이랍니까? 자기 아들이 밖에서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하고 다니는 줄도 모르면서 뻔뻔하게 낯짝들고 있다니 창피한 줄 아세요, 사돈. 엄마는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귀싸대기를 날리고 내려가고 싶은 지경이라고 했으나 한시도 이 더러운 집구석에 내 귀한 딸 두고 싶지 않다며 그대로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저는 그 어린 딸도 시댁에 내버려 두고 짐도 챙기지 않고서 친정엄마 손잡고 혼자 부산으로 내려왔죠. 고향에 내려가 제가 다녔던 학교를 지나면서 자연스레 학창 시절이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 2년 전에 연락 온 둘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사나 동생 수술은 잘 됐나 궁금하더군요. 그래서 오랜만에 둘이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해봤어요. 고마워 하나야. 동생 수술은 너무 잘 됐어. 그때 네 도움이 아니었으면 내 동생 어떻게 됐을지 몰라. 내가 먼저 연락하려고 했는데 요즘 하는 일이 바빠서 결국 네가 먼저 하게 만들어버렸네. 너무 고맙고 미안해. 그래도 나 네가 빌려준 돈 덕분에 고비를 잘 넘겨서 지금은 잘 살고 있어. 너는 어때? 다행히도 둘이는 더 이상 괴롭지 않은 듯했고 계속 제 덕분에 기세가 졌다고 말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잘 지내냐고 묻는 말에 저는 숨김없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남편과 이혼 준비를 할 거고 당분간 별거하려고 지금 부산에 내려와 있다고 했더니 둘이가 마침 자기도 부산이라며 시간 되면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날 바로 시간을 잡아 만나게 되었는데 연락을 오래 안 한 것 치곤 쉬운 만남이었죠. 그렇게 만난 둘이의 모습은 고등학생 때에 비해 훨씬 말끔해지고 비싼 명품백도 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다 기뻐서 어떤 일 하냐고 하는 일이 되게 성공했냐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더군요. 네가 빌려준 돈 300만 원으로 동생 수술 무사히 시키고 남는 돈으로 토스트 장사를 했거든. 노상에서. 옛날에 내가 말해준 적 있잖아. 동생한테 계란 토스트 만들어주기도 했다고. 그걸 대학교 앞에서 팔았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덕분에 그렇게 번 돈으로 동생 재활까지 잘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게를 차려서 시작해봤는데 고맙게도 장사가 더 잘 되더라고. 하다 보니 프랜차이즈도 차리게 됐어. 지금 한 5개 정도 운영 중이야. 정말? 웬일이야. 너무 잘 됐다. 너 어릴 때 요리사 하고 싶다더니 정말 하고 싶은 요리하면서 대성공했네? 진짜 너무 축하해. 옛날에도 느낀 거지만 넌 반드시 잘 될 것 같았어. 저는 어릴 적 둘이가 가진 그 포부가 이루어진 걸 보면서 진심으로 축하를 해줬더니 둘이는 오히려 제가 아니었으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보고 동생을 살려준 은인이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준 스승이라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갚아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친구끼리 뭘 갚냐고 그때 갚으라고 했던 건 장난이었다고 괜찮다 했더니 둘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사업하는 토스트 가게 하나를 공짜로 줄 테니 친정 부모님이 하고 있는 망한 분식집을 빨리 정리하라고 하대요. 그리고 그 토스트 체인점에서 번 수익은 본점에 내는 수수료 없이 전부 다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둘이는 저만을 위해 한 가지를 더 제안하더군요. 제가 손재주가 좋은 걸 알고 뜨개질 공방까지 하나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둘이는 그 당시 정말로 죽을 만큼 많이 힘들었던가 봅니다. 저의 작은 성의가 지금까지도 자신을 힘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번엔 제 사정을 듣고서 서울에 있는 마마보이 남편에게 이혼 소송하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던 저는 그걸 준비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고 고개를 내저었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 하나야,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까지 대줄 테니까 소송은 꼭 해. 너 그 결혼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잖아. 당연히 네 인생 망가진 것에 대한 보상 받아야 되고 시댁에서도 그만한 벌을 받는 게 맞아. 둘이가 조리 있게 이것저것 많이 알려주었는데 덕분에 저는 여의치 않던 마음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 시댁이 아파트 있다며 속인 것부터 남편이 휴대폰으로 유부녀들이랑 바람피고 다닌 흔적들 다 모아서 이혼 소송을 때렸습니다. 1년간 시달린 끝에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딸아이를 데리고 부산으로 내려와서 공방에서 딸을 키우며 뜨개질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수세미랑 아기 모자 같은 간단한 것들만 만들어 팔다가 조금 더 공부를 하여 파우치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생활용품들을 만들어 팔았더니 생각 외로 꽤 반응이 좋은 겁니다. 하다 보니 욕심도 나고 배우는 것도 재밌고 해서 아예 가죽 공예까지 공부를 한 다음 직접 지갑이랑 가방, 휴대폰 케이스도 만들어 보았어요. 한 땀 한 땀 예쁘게 만들어서 가격도 올려받아 온라인 사이트에 팔아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대박이 난 겁니다. 한 달 수익이 제가 다닌 보잘것없던 회사 급여보다 훨씬 월등했어요. 다행히 우리 딸에게 어렵지 않게 모든 걸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게 되었죠. 단순히 취미로만 썩혔던 제 손재주를 둘이가 알아준 덕분에 저는 더 큰 곳에서 솜씨를 발휘하게 된 셈인데요. 친구를 잘 뒀다는 말을 이럴 때 해보나 봅니다. 우리 부모님도 둘이 덕분에 차린 토스트 가게로 장사를 막 시작했는데 수익이 너무 좋다더군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둘이가 우리 딸 먹으라고 공방으로 본인이 순수 만든 수제 간식을 가지고 옵니다. 딸이 둘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모 왔다면서 조망만한 입술로 이모 부르며 달라붙는데 아마 둘이가 우리 딸을 엄청 예뻐하고 아껴줘서 딸이 더 따르는 거겠죠. 이 계기를 통해 둘이와 저는 학창시절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독해졌어요. 동네도 같아서 단짝 친구를 넘어선 자매처럼 지내고 있답니다. 둘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했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저를 기다리고 찾아준 것이 이렇게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주었네요. 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부분이에요. 서로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서 도움을 주게 된 것도 아마 하늘이 맺어준 귀한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느끼게 된 게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물질적 크기가 얼만큼이냐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너무도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작은 마음이라도 그 고마운 손길을 내밀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도움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부산에서 이대로 평화롭게 지낼 생각이에요. 앞으로 이 행복이 쭉 오래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저처럼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로 인해 행운 같은 나날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느린 손가락으로 눈 아프게 글을 써내려가다 보니 벌써 늦은 밤이 되었군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멋진 남편, 귀여운 딸과 오순도순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유튜브로 많은 사연을 보며 제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몇 년 전 저와 언니에게 일어났던 기가 막힌 일에 대해서 말이죠. 현재 저는 친언니와 함께 빅사이즈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요. 쇼핑몰은 현재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고 인터넷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70억 정도고요. 친언니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띠동갑입니다. 강원도에서 청바지 가게를 운영하시던 부모님이 계셨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부모님이 계실 때는 장사가 잘 돼서 여유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언니와 저만 남게 된 상황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언니는 대학을 갓 졸업하자마자 저를 부양하기 위해 빨리 취직을 해야 했어요.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집과 가게를 정리하고 받은 돈으로 언니와 함께 방 2칸짜리 빌라에서 살게 되었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겨울, 언니는 형부와 결혼했습니다. 형부는 대기업 영업부 회사원이었고, 언니는 거래처 사무직 직원이었어요. 업무로 만나 미팅을 몇 번 하며 형부가 언니에게 반했고, 언니에게 끊임없는 구애를 했다고 해요. 저를 부양해야 하는데 결혼하면 그럴 수 없게 될까봐 언니는 마음이 좋지 않았나 봅니다. 언니는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형부의 마음을 받아주어서 만나기 시작했죠. 언니가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처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쉬엄쉬엄 해. 언니와 내가 처제 하나 정도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 건강도 좀 생각하면서 말이야. 맨날 밤늦게까지 공부에 그림에 고생이 많지? 형부,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아직 세상을 모르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이제 다 커서 혼자 살아도 되는데 저 때문에 불편하실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수정아, 형부 말대로 언니가 뒷바라지 다 해줄 테니 우리 수정이 하고 싶은 공부 있으면 마음껏 해. 형부 있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부담 갖지도 말고 이 언니가 너 하나 정도 책임질 능력은 되니까. 알겠지? 응? 언니와 형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언니와 둘만 살고 있던 집에 형부가 들어와 불편한 게 컸어요. 하지만 언니와 저를 살뜰히 챙겨주는 모습에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했죠. 1년 뒤 저는 다행히 한 번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언니와 형부에게 전해준 날 형부는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말없이 장하다며 눈물을 흘렸고요. 시어른들도 고생했다며 용돈도 맛있는 것 사 먹으라며 용돈도 챙겨주시고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형부와 시어른들을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언니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 언니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돌아가신 부모님도 조금은 걱정을 덜 하실 거야. 힘내야지. 엄마, 아빠,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 열심히 노력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대학에 가서도 노는 시간 없이 밤낮으로 공부해 장학금을 받으며 생활했어요. 쪽잠을 자며 시간이 날 때에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4년 동안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을 수 있었어요. 의류 디자인 전공인 저는 패션의 세계를 좀 더 경험해보고자 유학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언니와 형부에게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해보기 위해 노력했죠. 언니, 나 프랑스로 유학을 가고 싶어.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 사실 내가 공부하면서 틈틈이 모아놓은 돈이 있거든. 이 돈으로 시작은 할 수 있을 거야. 언니가 내 걱정은 많이 하겠지만 나도 성인이고 독립할 나이가 된 것 같아. 너가 원해서 하는 거라면 말리지 않겠다마는 언제든지 힘들면 돌아와도 돼. 언니는 늘 여기 있다는 걸 알아도 너 혼자 타지에 보내는 게 걱정이긴 하다만 믿고 보내는 거니까 사고 치면 안 된다. 알겠지? 아이 참 언니도. 나 이제 대학 졸업한 엄연한 성인이라고. 하늘에 계신 부모님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올 테니까 기다려줘. 멋지게 변신해서 돌아올게. 기대해. 그렇게 처음으로 언니와 처음으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걱정하는 언니와 형부를 뒤로하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홀로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되지도 않는 언어를 구사하며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죠.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했고요. 당시 프랑스에서는 동양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단지 저를 돈 벌러 온 황인종이라고 차별할 뿐이었습니다. 매일 밤을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며 지새우기 일쑤였죠. 한국에 있는 언니와 형부,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악 물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좋은 기회로 유명한 파다라는 의류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파트타임 디자인 보조였지만 재단하고 남은 천 조각들과 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제 일이었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쓸만하겠다 생각해서 천 조각들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홀로 기숙사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면 모아놓은 천 조각들로 손바느질을 하며 옷을 만들곤 했어요. 천 조각의 모양이 제각각이었지만 나름의 감각이 있었기에 제가 만든 옷은 봐줄만 했습니다. 프랑스는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제 월급으로 연습 삼아 천을 살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렇게 야심한 시각 홀로 청소를 끝내고 여느 때처럼 천 조각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잠시 앉아 옷을 만드는 시간이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제가 혼자 마네킹을 만져볼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천 조각을 이용해 만든 옷이 완성될 쯤이면 마네킹에 씌워보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디자이너가 된 것 같아 뿌듯해하며 혼자 감상에 젖어 있고는 했습니다. 꿈에 한 발짝 다가간 느낌이랄까요? 한참을 만든 옷을 보며 심취해 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한국말이 들려 저는 화들짝 놀랐어요. 낯선 타지에서 들려온 한국말이었기에 반가웠는지도 몰라요. 저에게 말을 건 사람은 다름 아닌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디자인 팀장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근하고 퇴근하려는데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요. 이 시간까지 퇴근도 안 하고 뭐 하시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팀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수정입니다. 정리를 하다가 시간이 남아서 잠시 있는다는 게 그만. 혼자 옷을 만들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방해가 됐다면 죄송해요. 죄송할 건 없고요. 디자인팀에서 이 시간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마침 불이 켜져 있어 들려봤습니다. 사실 근무하면서 몇 번 봤는데 같은 한국인이라서 말을 걸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시간도 늦었으니 태워줄게요. 가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럼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근데 팀장님은 왜 이렇게 늦게 퇴근하세요? 보통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퇴근하는데요. 저보다 늦게 나가시는 분은 처음이라서요. 많이 바쁘셨나 봐요. 직장 상사임에도 불구하고 먼 타지에서 만난 같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친근감이 들었어요. 홀로 타지 생활을 했다는 공감대가 생겨 다행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색하지만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팀장님은 저보다 6살 연상이셨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프랑스로 건너오셨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저에게 타지에서 홀로 고생한다며 위로를 건넸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알게 모르게 의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홀로 타지에서 생활하며 사귄 유일한 친구였어요. 팀장님은 때로는 직장 상사로 친근한 동네 오빠로 다가와 주었어요. 쉬는 날이 맞을 땐 식사도 하고 풍경이 좋은 곳에서 커피 한잔하며 자주 어울렸습니다. 아직 프랑스를 둘러볼 겨를이 없었던 저에게 구경도 시켜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정이 많이 들고 점점 호감을 갖게 됐죠. 좋아하는 마음으로까지 번졌어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유학 생활을 한 지 1년 반쯤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경기도의 한 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은정님 동생분 연락처 맞으신가요? 은정씨가 하도 말을 안 해서 겨우 연락했는데요. 지금 한국으로 귀국하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세요? 언니분이 건강이 많이 안 좋거든요. 필요하면 수술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제가 동생이 맞는데 혹시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혹시 이도진 씨라고 옆에 없나요?
김은정, 아니, 저희 형부인데요. 언니가 병원에 안 있고 왜 보호시설에 있어요? 언니가 어떻게 안 좋은 건가요? 언니 좀 바꿔주세요. 받아야 할 검사도 많고 지금 치료 중이라 연락이 불가능해요. 혼자 병원에 와서 몇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직 더 남은 모양이에요. 근데 병원에서는 개인정보라 함부로 자기들이 말해줄 수 없다 하지. 본인도 이야기를 안 하지.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이러다 김은정 씨가 죽을 것 같다니까요? 언니는 가족이나 동생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했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여 어쩔 수 없이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언니가 제 성격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면 유학을 포기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형부나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지 의문을 품었고 저는 그 길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한시가 급했기 때문에 팀장님에게는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미처 말하지 못한 상태로 귀국하게 됐죠. 귀국하자마자 곧장 언니가 있다는 보호시설로 갔어요. 언니가 며칠 굶은 사람처럼 몰라보게 수척해진 얼굴로 힘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형부는 어딨고, 왜 언니 혼자 이런 데 있는 거야? 어디 아파? 몸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야위었어? 속상하게 정말. 수정아, 언니가 너한테 이런 못난 모습 보여서 미안해. 언니도 인정하기 싫지만 형부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 이혼해야 할 것 같아. 언니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가 임신한 것 같아. 언니는 이제 어떡하면 좋니 정말? 형부가 결혼 이후 야근과 출장이 잦아져 바쁜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탓에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주 연락 오는 여직원이 있었고 직감적으로 내연녀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해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따지질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언니는 물증을 잡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형부가 철저했던 탓인지 블랙박스나 휴대폰에 남아있는 증거는 없었다고. 그렇게 까맣게 속만 타들어가던 어느 날 내연녀가 제 발로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자가 그러더라. 형부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둘이 서로 많이 사랑하고 아이까지 생겼으니 아직 아이 없는 나보고 헤어져 달래.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만난 지도 이미 2년이 넘었다더라. 언니는 그걸 그냥 가만히 뒀어? 듣기만 했냐고. 바보같이 왜 그러고 있는 거야? 형부나 시어른들한테는 알렸어? 그 여자랑 형부 어디 있어? 내가 찾아가서 머리채를 잡던지 해야겠어. 빨리 말해. 나라고 왜 안 그러고 싶었겠니? 그래서 그 길로 시부모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 그런데 오히려 나를 혼내더라.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그런 일이 없지 않냐면서 남자가 한 번쯤은 밖으로 돌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몸이 약해 아이를 못 가진다고 쓸모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겠더라. 내연녀가 찾아온 뒤 언니는 바로 시어른들께 알렸으나 오히려 언니가 혼났다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회사 사장의 조카였고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가진 게 별로 없던 언니가 시집 온 것이 탐탁지 않았던 시어른들은 오히려 언니를 나무라며 의처증 환자로 몰아 내쫓았다고 합니다. 저를 뒷바라지해 준 것을 빌미로 이혼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면서요. 그렇다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쓸모없다는 모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언니는 혹시라도 저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할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떠돌다 보호시설로 입소한 거였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한 사실에 그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길로 시어른들과 형부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언니를 먼저 치료해야 했어요.
언니는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라 탈수 증세가 심하게 오고 염증 수치가 많이 높았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니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겨 정밀 검사를 받았죠. 앞으로 임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결과를 들었어요. 아이를 좋아하던 언니였는데 애써 저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새벽에 일어나 제가 깰까봐 혼자 소리도 없이 우는 모습을 우연히 보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유학 시절 틈틈이 모은 돈으로 언니의 치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언니를 보호시설에서 퇴소시키고 가격이 싼 오피스텔을 얻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구직 활동을 하던 중 강남의 어느 옷가게에 취직을 했어요. 원래 꿈꾸던 의류 디자인과는 거리가 먼 매장 관리직이지만 당장 먹고 사는데 급급했죠.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언니는 형부와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과 다름없는 돈으로 산 집과 차를 돌려받고자 노력했지만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었던지라 아쉽게도 이혼 소송에서 패소했어요. 가진 것 없는 거 걷어주고 결혼해주고 처제도 대학 졸업 때까지 뒷바라지 해줬으면 퉁쳐야지. 뭐가 잘났다고 소송을 걸어? 들어간 돈이 얼만지나 알아? 더 진행하면 당신만 손해야. 위자료 5천만 원을 줄 테니 그걸 받고 조용히 이혼하던지 잘 생각하라고. 내가 정신적 피해 보상금 달라고 소송 걸면 감당할 자신 있어? 당신 돈 없잖아. 형부, 그래도 어떻게 언니한테 이래요? 사랑해서 한 결혼인데 어떻게 이렇게 매몰차요? 사람을 가진 것 하나 없이 내쫓는다는 게 말이 돼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내연녀나 만드는 파렴치한 주제에. 처제, 말 다 했어? 그리고 증거 있으면 가져와 봐. 가져와 보라고. 배은망덕하게 키워줬으면 감사합니다 라고 머리 숙여도 모자랄 지경인데 부모 없이 자란 티내는 거야? 증거도 없이 내연녀며 몰아짓거리는 거 확 다 무고죄로 고소해버릴까? 조용히 위자료 받고 끝나면 될 일을 뭐하러 크게 만들고 난리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걷어주다뇨, 키워주다뇨.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나 이런 식으로 이혼 못해요. 못한다고요. 어느 날은 형부의 내연녀가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무슨 말을 할지 뻔했지만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아주 당당하게 노려보더라고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언니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 모양이던데 그나마 똑똑한 그쪽이 언니 좀 설득해.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난 이미 임신한 상태고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어. 당신 언니가 떨어져 나가주면 끝인데 혹시 5천만 원이 부족한 거야? 이 사랑의 결실을 보고도 왜 떨어질 생각을 안 하네? 당신이 뭐라고 그렇게 말해요? 5천만 원? 안 받아도 그만이야. 불륜 저질러서 임신한 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지? 막말로 우리 언니가 형부랑 이혼한다 쳐. 그쪽이 과연 좋은 이미지일까? 불륜으로 남의 가정 파탄는 가정 파탄범이지. 안 그래? 사랑의 결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당신은 그저 불륜녀일 뿐이라고. 말 다 했어?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선심 써서 돈 주고 끝내려 했는데 안 되겠네? 5천만 원이 땅 파면 나오는 돈이야? 그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면 어디 해봐. 거지처럼 살던 거 우리 오빠 돈으로 키워줬더니 은혜도 못 갚고 말이야. 이래서 부모 없는 것들이 배운 게 없어서 이 모양이야. 저는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습니다. 저를 욕하는 것은 괜찮지만 언니와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여자가 임신한 상태이던 말던 저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여자를 반쯤 죽여놔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저한테 머리채 뜯기던 그 여자도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제 얼굴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파출소로 끌려간 뒤에야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파출소로 언니와 시어른들이 오셨어요. 그 여자는 합의는 없다며 뱃속의 아기가 잘못되면 우리는 살인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부는 자신의 커리어에 흠집이 나기 싫었는지 조용히 합의하자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혼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시어른들은 이미 그 여자를 며느리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동생 간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홀몸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 뱃속에 우리 손주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냐? 부모 없이 자라서 부족한 게 많은가? 조용히 합의해. 그러게, 내가 5천만 원 위자료 받고 조용히 합의하랬잖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처제는 왜 이렇게 막무가내고. 마지막 기회야. 조용히 합의해. 위자료는 바로 보내줄 테니. 저 여자가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 우리 언니 모욕했다고요. 저 여자가 임신한 게 내 알바야 뭐야? 머리채라도 뜯어야지. 형부가 대신 맞을 거예요? 나 참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런 것들도 사람이라고 진짜. 그 여자는 시어른께 어머니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언니는 묵묵히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요. 선택은 오로지 언니의 몫이었어요. 혹시라도 저에게 또 해코지를 할까봐 두려워하던 언니는 결국 5천만 원을 받고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냈던 언니는 마지막으로 신혼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온다며 떠났어요. 그렇게 오피스텔로 가져온 언니의 짐은 정말 단촐하기 그지없었죠. 작은 캐리어에 서류 몇 가지와 엄마 아빠가 종종 써주시던 손편지, 옷 몇 개가 전부였거든요. 언니는 한숨을 쉬며 나를 뒷바라지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소리냐며 언니에게 소리쳤죠. 언니는 계속 미안하다 했고 짐 정리를 하며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편지를 읽어보려고 편지를 꺼내 봉투를 내려놓으려는 찰나 뭐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빨간 작은 주머니였는데 열어보니 주소가 적혀있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예전에 부모님이 청바지 가게를 운영하시던 곳 근처 주소였죠. 다음날 언니와 그 주소로 가보니 딱 보기에도 오래되어 보이는 허름한 구두가게가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백발인 할아버지가 구두를 닦고 계셨어요. 저와 언니를 보자마자 어떻게 왔냐고 물으셨고 저희는 부모님 이름을 말하며 빨간 주머니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할아버지는 저희를 보시고 화들짝 놀라셨습니다. 왜 이제야 왔냐며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냐고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곧이어 우리를 안쪽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방 안에서 할아버지는 저에게 작은 서류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서류 봉투에는 외할아버지의 유언장과 땅 문서, 통장, 도장이 들어있었죠. 드디어 내 이걸 너희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 조그맣던 아이들이 이렇게 컸다니 내가 당연히 알아보지 못할 수밖에. 살아생전 너희 부모가 얼마나 착실하게 잘 살았는지 아니? 어휴. 알고 보니 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 댁에서 힘든 시절에 머슴살이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외할아버지 덕분에 자신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됐다고 하셨죠. 이 서류는 저희 부모님이 맡기고 가셨다고 했습니다. 외할아버지는 강원도에서 유명한 부자셨는데 주변에 많이 베푸시는 분이셨다고 해요.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이 가진 것 없는 아버지와 결혼한다고 하여 결혼한 뒤 연락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년을 왕래 없이 지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언니가 태어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구두방 할아버지를 몰래 부모님 주변에 살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구두방 할아버지는 부모님 근처에서 구두가게를 운영하시며 보살펴 주셨다고 했고요. 이 사실은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구두방 할아버지를 부모처럼 모셨다고 했죠. 그렇게 건네받게 된 유산을 우리 앞으로 돌려놓으신 지 얼마 안 되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모르는 일이라 너희를 빨리 찾고 싶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었으니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구나. 드디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게 됐어.
그동안 힘들다면 힘들게 살았겠지만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렴. 이제 죽어서 영감님 뵐 면목이 생겼구나. 그저 동네 할아버지로만 생각했는데 저희가 진작에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앞으로 사는 동안 할아버지께 효도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사실 저는요, 저랑 언니를 두고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보니 부모님이 조금은 이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언니와 저 앞으로도 열심히 살게요. 언니와 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으로 의류 쇼핑몰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구두방 할아버지는 저희가 모시려고 했어요. 많이 연로하신 탓에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시기 어려워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본인이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일이라며 고집을 피우셨어요. 그렇게 작은 상가 건물을 매입해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형부가 어느 날 언니를 찾아왔어요. 은정아, 소식 듣고 찾아왔어. 내가 정말 미안해.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게. 내가 잠시 어떻게 됐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형부, 아니, 이도진 씨.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찾아와요? 돈 없고 가진 것 없는 언니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다시 시작해요? 당신 낯잡 꼴도 보기 싫으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세요. 처제, 언니랑 이야기할 일이야. 처제가 우리 사이에 뭐라도 돼? 내가 잠시 바람을 피운 것은 맞지만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하잖아. 그리고 부부 일은 부부가 해결해야지. 처제는 가만히 있어. 은정아, 대화 좀 하자. 이도진 씨, 나는 당신과 할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 이미 이혼한 사이 아닌가요? 위자료 받고 깔끔하게 끝낸 사이요. 원하면 위자료 돌려드릴게요. 가진 것 없던 제가 비참히 쫓겨났을 때 그 심정 당신은 알지 못할 거예요.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며칠 뒤에는 시어른들까지 찾아왔었습니다. 검은 속이 훤히 들여다 보였지만 저희는 문 앞에 소금까지 뿌려가며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있죠. 제가 거래처에 볼 일이 있어 언니를 혼자 남겨두고 외근을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사무실이 엉망이 되어 있고 언니는 화가 난 표정으로 씩씩대며 앉아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언니에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더래요. 키워주고 먹여주고 뒷바라지해줬는데 그 돈을 좀 돌려받아야겠다면서 말이죠. 내가 내 돈으로 너희 자매 먹여 살린 거나 다름없다. 어른이 이렇게까지 찾아왔으면 고개를 조아리고 알아서 행동해야지. 내 돈 내놔. 제가 왜 어머니께 돈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 걷어주신 거? 고맙다 쳐요. 이미 서로 합의하에 위자료까지 다 받고 헤어진 마당에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죠? 남남된 지 오랜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만 가주세요. 아이고, 그것이 남의 씨를 우리 집안이라고 감쪽같이 속였다.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었고 정말 어디서 그런 꽃뱀에 속아서는. 아휴, 그러니 이제라도 너가 돈을 달란 말이다. 내 돈.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 와서 이럴 게 아니라고요. 제가 설득해서 될 문제였으면 진작에 해결됐겠죠. 여기서 이러시면 저희만 곤란해요. 어서 나가요. 어서. 내가 못할 말 했더냐? 부모도 없는 것들 걷어서 먹여주고 재워줬잖냐. 그거 다 누구 돈이야? 내 돈이었어. 그런데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돈을 달라고 하면 얌전히 줄 것이지 이제 와서 나몰라라 한다 이거야? 이 배은망덕한 년. 그렇게 시어른은 언니의 머리채까지 잡으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셨답니다. 형부와 경찰이 오고 나서야 진정이 됐고 이미 엉망이 된 사무실을 보며 언니 정신을 가다듬고 있던 거였어요. 그날 저녁 언니와 술 한잔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알고 보니 언니와 이혼 후 형부는 내연녀와 함께 신혼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내연녀가 임신한 상태라고 하니 어른들은 그저 좋아 마냥 웃기만 하셨대요. 가진 건 많은 며느리니까요.
그러다 내연녀가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형부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태어난 아이의 혈액형이 내연녀와 형부의 혈액형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형부가 내연녀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나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어요. 형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뇨기과서 성기능 검사를 받았는데 무정자증이었고요. 나 사실은 무정자증이더라고. 나는 은정이 너가 임신이 안 되는 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문제였어. 나는 술도 담배도 안 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어. 그저 몸이 약한 너 탓만 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여자 사장 조카도 뭣도 아니더라. 내가 속았어. 내가 모아둔 돈 그거 들고 어디론가 잠적했더라. 내가 드디어 벌을 받나 봐. 미안하다 은정아. 돈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 됐었나 봐. 그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과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 저는 언니에게 이야기를 전해 듣고 벌을 받은 거라며 비아냥거렸어요. 아주 꼬시더라고요. 마음 착한 언니는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우리도 같은 사람이 된다며 다그쳤고요. 언니도 한없이 형부를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며 이해해주자고 합니다. 그 여자는 돈이 될 만한 형부의 물건들을 가지고 아이와 잠적했다고 하네요. 돈을 들고 잠적한 그 여자를 찾아다니다 우연히 저희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 같다고요. 간간히 형부와 시어른이 찾아오긴 했지만 언니는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에 대해 경찰에게 접근 금지 명령 조치를 신청했거든요. 그랬더니 더 이상 찾아오는 일은 없더라고요. 얼굴을 보지 못하니 끈질기게 전화도 몇 번 와서 돈을 달라는 소리를 했지만 저희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통화를 녹음해두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 안 두겠다 말한 뒤 휴대폰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지나고 언니와 함께 집 근처 막창집에서 술 한잔 했어요. 앞으로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저도 잊고 지내던 프랑스에서의 기억을 떠올리며 한 사람을 그리워했죠. 너나 나나 그동안 참 고생 많았지.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 언니가 끝까지 널 뒷바라지 했어야 하는데 나중에 죽어서 부모님 얼굴을 어떻게 본다니?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사고 안 치고 학교 잘 다닌 게 어디야. 날 잘 키워준 은혜 그 어떤 걸로도 갚을 수 없어. 난 언니 없으면 못 살아. 우리 같이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언니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내가 고생은 무슨. 그나저나 중간에 유학을 그만둬서 아쉬움이 크겠다. 너가 말했던 그 사람이랑은 연락하고 지내는 거야? 인사는 하고 왔어? 내 느낌이 맞다면 서로 좋아하는 게 분명한데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조용하단 말이야. 말은 못하고 왔어. 상황이 그랬잖아. 언니가 더 중요하지. 그땐 나한테 사랑이 사치였지. 물론 말 못하고 와서 미안하고 그립지만 이미 지난 일인데 뭐. 난 괜찮아.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겠지. 그렇게 정신없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저희 사업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여자 둘이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한 규모였지만 현재는 직원도 20명이나 됩니다.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고 빅사이즈다 보니 체형이 다양한 해외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상가 1층에는 오프라인 매장도 차려졌고 동대문과 신촌에 분점도 내며 규모를 조금씩 키워나갔죠. 어느 날 매장에 익숙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사는 게 바빠 잊고 지내던 프랑스에서 알게 된 팀장님이셨어요. 수정 씨, 잘 지냈어? 나 이제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어. 당신 찾느라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이제 겨우 찾았네. 우리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 팀장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제 사정 때문에
팀장님께 미처 말씀도 못 드리고 급하게 오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저 사람이 너가 말하던 그 팀장님이구나.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하고 너가 반할만 하네. 안녕하세요. 수정이 언니 되는 사람이에요. 수정이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둘이 나가서 차 한잔해요. 팀장님은 제가 한국으로 떠난 뒤 저를 정말 많이 그리워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 말 없이 떠난 저를 원망도 했었고요. 나중에 같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동료에게 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한국 지사로 발령받아 완전히 귀국하신 거라 했어요. 저를 어렵게 수소문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렇게 팀장님과 재회한 저는 결혼에 꼴이 냈고 지금은 귀여운 4살 딸아이도 있습니다. 언니와 함께 시작한 사업은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지금은 연매출 70억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하고 있죠. 남편도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얼마 전에 회사를 정리하고 나왔고요. 처음에 시도했던 빅사이즈라 여성복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지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모델로 쓸 만큼 국내 인지도도 나쁘지 않았죠. 연예인이 모델을 하다 보니 통통해도 예쁘게 입을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더해졌고요. 실제로 쇼핑몰에 게시되는 사진들도 빅사이즈 모델을 고용해 촬영하고 있죠.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켜 납품 제의가 오기도 합니다. 남편은 바쁜 저를 대신해 육아를 도맡아서 하며 가끔 해외 업무를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는 동대문에 위치한 20층짜리 상가 건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했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는데 어느 날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인물을 보고 말았어요. 바로 전 형부였죠. 거기서 용역 청소부로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요. 전 형부도 저와 언니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어찌할 줄 모르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은종아, 처제, 당신이 어떻게 나를 찾아온 거야? 여기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어? 이런 누추한 모습 보이기 싫은데 혹시 나와 다시 시작하려는 거야? 다시 시작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도진 씨, 여기 왜 왔냐고? 우리 건물이니까. 여기 우리 회사야. 당신이 그 좋은 대기업 다니면서 외제차 몰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야. 당신이 이런 일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의외네? 우리 사업이 잘 돼서 여기로 이전한 지 1달쯤 됐거든. 잘리기 싫으면 앞으로 열심히 일해야 할 거야. 뭐? 여기가 당신 건물이라고? 나는 그 여자를 결국 찾지 못해 이렇게 망했는데 어머니는 작년에 요양원 들어가셨고 그 여자가 들고 튄 돈 때문에 회사에서도 잘리고 내 꼴이 말이 아니지? 다 내 자업자득이지 뭐. 열심히 일할게. 저는 어이가 없어서 버럭하며 형부에게 써붙이려고 했지만 언니가 손을 잡았어요. 참으라는 신호였죠. 언니가 하는 말 때문에 저는 형부를 노려보며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언니의 독한 모습을 처음 본 저는 놀랬어요. 언니가 그렇게 모질게 말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진 말을 하거나 화를 내기는커녕 언니는 늘 점잖고 차분했던 모습만 보여줬었거든요.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언니는 웃으며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언니의 새로운 모습에 놀란 저는 그저 눈만 꿈뻑꿈뻑 할 뿐이었죠. 아무쪼록 현재는 누구나 예쁜 옷을 입고 제가 디자인한 옷을 만들고 싶은 제 꿈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언니는 좋은 사람을 만나 재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옷을 만들 때 사용하는 원단 업체의 사장님이신데요. 사업 초창기부터 거래했던 곳이라 몇 번 오가며 차도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 비슷한 아픔을 지닌 걸 알게 되었다더군요. 언니는 또다시 결혼에 대한 아픔을 겪게 될까 재혼을 잠시 망설였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언니를 묵묵히 기다려주었고 긴 기다림 끝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 겨울 가족끼리 모여 조용히 식사를 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체했어요. 언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형부랑 행복하게 잘 살아. 지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좋은 사람 만났으니 언니도 따뜻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도할게. 사랑해, 언니.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야 행복을 찾은 느낌이네. 나중에 엄마 아빠 만나면 당당하게 나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고 제부랑 행복하게 잘 살아. 고마워, 수정아.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가족이라고는 언니와 저 둘뿐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언니에게 기대어 투정도 부리고 언니를 너무 힘들게 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니는 저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예요. 늘 뒤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고요. 그렇게 저희가 안정을 찾아가고 평화롭게 지내던 작년 봄, 구두방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에게 큰 선물을 전해주신 구두방 할아버지, 저희 부모님, 그리고 구두방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희에게 지금은 없었을 거예요. 매년 할아버지 기일이 되면 언니 부부와 함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극복하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와중에 남는 건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유학도 포기하고 언니와 힘들게 살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누구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도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봅니다. 늘 행복하시고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